한국 드론지능협회 박지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난류의 유형,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난류 유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상승기를 이용해서 고도를 높이거나 긴 거리를 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기 중에 공중에 큰 새들이 떠 있을 때 날개짓을 안 하고 가만히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새들은 바로 이 난류, 상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서머를 이용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가 상승 기류 지역을 지나가면서는 위아래로 항공기가 출렁거리는 난류를 만나게 될 때 이 난류의 강도는 약 혹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이 난류가 사라지는 고도가 있습니다. 그 고도가 바로 우리가 캐핑 스테이블 레이어에서 모자 안정층이라고 합니다. 이 안정층의 높이는 보통 수천 피트 정도이나 사막의 경우에는 워낙 열 일사가 심해서 한 10,000피트 정도까지 그 안정층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안정층은 열적 대류의 상승 고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동시에 부유하는 물질들과 하늘을 뚜렷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육지에서 열적으로 유도된 난류는 뚜렷한 일변화 경향을 가집니다. 앞장에서도 말했듯이 그래서 일중에 일사가 강할 때 가장 강한 난류는 오후에 발생하고 심야가 되면서 일사가 없는 심야에 들어가면서 가장 약해집니다. 다음은 저고도 난류 중에서 기계적 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람이 지표의 마찰력, 지형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지형 지물에 의해서 구조물, 지형 등에서 난류성 흐름을 가지게 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기계적 난류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하층에는 똑같은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이 상층에는 마찰이 없어서 강한 바람이 불고 하층으로는 그 지표면 마찰에서 약한 바람이 붑니다. 즉 이 평평한 지표면 부근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지표면에서는 마찰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마찰이 감소함에 따라서 상하층 간의 풍속 차가 생깁니다. 그 풍속 차에 의해서 이 사이에서는 연직 윈드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기계적 난류라고 합니다. 즉 연직셔라는 것은 난류 에디, 이 난류 에디가 결국 이 무엇이냐면 작은 소용돌이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평바람과 연직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요. 특히 지상 주변에서 이 착륙하는 항공기들한테 이런 다운드래프트 아래쪽으로 향하는 연직시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의 착륙하는 항공기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류가 그 미치는 높이는 바람 강도에 따라서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증가합니다. 즉 풍속이 약 50나트 정도 증가하게 되면 지표면 효과에 의해서 이 난류층은 약 한 3,000피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지형 지물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난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난류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난류는 바람이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지형 물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난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하고 또 두 번째 형태에서는 바람이 강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난류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풍하측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면에서는 더 큰 하강 기류에 있는 난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공항을 건설할 때 활주로가 있을 때, 이 위에 그림에서 보면 활주로가 있을 때 주로 큰 건물, 경락고 같은 큰 건물들은 대부분이 풍하측에 닿아서 건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이 난류 에디들은 상층 마찰의 영향이 적은 고도와 지표면 난류 지역 그 사이 공간에서 그 장애물 후방 쪽으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이 공항에서의 큰 경락고 같은 건물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설치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난류 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난류 후류라는 것은 난류를 일으키는 그 에디들입니다. 즉, 난류 후류의 크기와 형태는 장애물의 크기와 상층 기류의 바람 속도, 즉 풍속이 강할 때 더 커집니다. 주변이 평지인 비행장 활주로 근처에 큰 경락고가 있고 강풍이 만약에 경락고 방향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불어온다 하면은
이 경락고 후방에서 발생되는 그 난류로 인해서 항공기 이착륙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언덕 또는 산들은 다른 지상 인공 장애물에 비해서 크기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은 그 후면에서는 비교적 강한 난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윈드시어와 난류의 강도가 크게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착륙하는 항공기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풍하측에 언덕이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으면 윈드시어와 난류의 크기는 더욱더 크게 증가가 됩니다. 다음은 계곡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류와 그 난류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이런 계곡이 있다고 가정할 때 계곡을 가로지르는 기류가 이 계곡 주변을 비행할 때, 특히 이런 계곡 주변을 비행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바람이 상층에서는 계곡이 횡단해서 지나가는 경우 상층에서 기류는 그냥 통과하지만 지표면 부근의 기류는 풍상측,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 쪽에서는 다운드래프트,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측과 풍하측, 풍상측에서는 바람이 밑으로 다운윈드라고 그러는데요. 다운워시라고 그러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곡에서는 또 이거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우 좁고 깊은 계곡에서는 기동 구간이 좁기 때문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난류에 의해서 항공기 운항에 아주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류가 비교적 넓은 산 등성이를 넘는 경우에 산 정상 주변에서 기류 변화와 윈드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기류가 산 마루와 마루 사이 계곡을 통과할 때 그 산을 통과하면서 그 좌우측으로 계곡과 그 기류 사이에서 수평 윈드시어에 의해서 난류 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산 등성이를 넘어갈 때 풍하측,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상측이라고 했죠. 그럼 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풍하측이라고 합니다. 이 풍하측에서 난류 후류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가 깔때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체인 공기의 특성상 어떤 깊이를 가진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즉 이 상층에 지나가는 공기하고 이 아래쪽에서 산 등성을 넘어가는 공기하고는 같은 양이 통과하게 됐습니다. 같은 양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깊은 곳과 높은 곳에서는 같은 질량의 공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즉 정상 부근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상층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풍하측에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는 강하게 난류 후류가 발생됩니다. 특히 이 부근을 비행할 때는 상당히 강한 하강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그 풍속에 따라서 우리가 해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난류, 그 다음에 평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난류, 산악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류를 다음과 같이 15에서 35나트, 또 35나트 이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약하나 보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산악지역, 즉 지면 거칠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더 심하고, 같은 바람이면서도 더 심하고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학적 난류라고 합니다. 이 역학적 난류라는 것은 정난운, 즉 내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큰 구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난류를 우리가 역학적 난류라고 합니다. 즉 체계적인 대류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류, 즉 정난운 주변과 내부에서 상승,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빨간 색깔 표시된 것이 상승 기류고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하강 기류입니다. 이런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존재할 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난류가 초래가 됩니다. 특히 강수에 동반된 하강 기류와 선악성 강수 주변에서는 이 하단부에서는 강한 스콜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표에 있는 것도 보통 작은 보통 저군과 정난운, 그리고 극심한 대류성 스톰, 그다음에 건조한 열기포, 그다음에 하강 기류, 그다음 마이크로버스트에 대한 등급을 미터 퍼 세컨드 내지는 나트에서 1분당 상승 연직 속도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해놓은 곳입니다. 특히 마이크로버스트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강한 초당 한 40m per second까지 연직 속도가 방하게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난류라는 것은 유체 어떤 개념이냐, 즉 측류,
일정 흐름이 지나 어떤 유체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충류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불규칙 운동을 하는 그 에디라고 하는 작은 흐름, 이것이 바로 그 난류입니다. 그래서 이 난류는 특히 비행 중에 요동오는 또 덜컹거림, 이 정도를 항공 난류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항공 난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라이트 터뷸런스, 중간 난류인 모더레이트 터뷸런스, 심한 난류, 그다음에 극심한 난류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류의 유형은 저고도에서 발생되는 것과 그다음에 내우속 및 부근의 난류, 그다음에 상층에서 발생하는 청천 난류, 그리고 산악파 난류, 네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고도 난류와 열정 난류, 그다음에 기계적 난류, 그다음에 역학적 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산악파 난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상당히 아주 멋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산 위에, 산 정상 위에 상당히 큰 모자운처럼, 이 모자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모자구름 또는 렌즈형 구름이 형성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공기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 어떠한 기상학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아주 눈에는 보기에는 아주 경이로운 기상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름이 있는 근방으로 만약에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간다면은 이 구름 주변에서는 아주 심한 난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즉 이 정도의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산 주변에서 강한 바람과 윈드시어와 난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자구름, 그 렌즈 구름이라는 것은 이 산악파,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어떤 기상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 모자구름이 있다 하면은 이 부분에는 상당히 강한 산악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멈춰 있는 어떤 유체 위를 배가 지나가고 항공기가 지나가고 할 때는 그 후방에서 발생하는 어떤 볼텍스가 생깁니다. 이 볼텍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항공기가 비행하는 도중에는 이 항적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난류를 우리가 항적 난류라고 합니다. 대기의 안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의 안정도라는 것은 대기가 지금 얼만큼 안정하게 있느냐 아니면 불안정하게 있느냐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대기 안정도입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으면 이 자연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한번 움직였던 공기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한번 움직였던 공기는 자신이 처음 있었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이 어떤 공기를 움직이게 되면은 자기는 다시 원래 한번 움직였다가서도 다시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기 안정도라고 합니다. 즉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파동을 가진 왼쪽 그림에서처럼 일정한 파동을 가진 기류가 이 산맥을 타고 넘거나 파동이 없던 기류가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파동이 없던 기류가 장벽을 역할을 하는 산맥을 넘어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산맥 상부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압축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 덩어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산맥 풍하측, 바람이 불어가는 이 풍하측에서는 연직으로 공기가 강제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 덩어리들이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연직으로 강제적으로 움직여진 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대기 안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산악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파동이 있던 기류는 그 파동의 폭이 웨이브랭스, 이 파동의 폭이 연직으로 더 크게 움직이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파동이 없던 기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산악을 지나고 나면 이런 파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기류가 산맥을 통과할 때 산맥의 풍하측에 발생하는 어떤 중규모 파동, 이 중규모 파동을 우리가 총칭해서 산악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파는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파동인 중력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력파라는 것은 연직으로 대기가 움직이면서 여기 대기의 에너지를 연직으로 수송을 합니다. 수송을 하면서 동시에 공기 덩어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중력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파가 항공기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파동에 의한 연직 운동이 항공기의 고도를 강제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하강시키기도 하는, 아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상당히 항공기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의 산악파 파장은 평균 약 한 8km, 약 5마일 정도 되고요. 파장이 큰 경우에는, 바람이 강할 경우에는 약 50km까지 증가가 됩니다. 즉 바람이 강할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대기가 안정할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 산악파를 느낄 수 있는 위치가 태백산맥 동쪽,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태백산맥 동쪽, 아마 여러분들이 김포공항에서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태백산맥을 넘어가다 보면 이 산악파를, 이 항공기에 미치는 이 산악파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산악파의 강도는 얼마나 강한 연직 운동을 하느냐,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약한 경우에는 연직 운동의 속도가 1분당 약 수백 피트, 강한 경우에는 분당 약 1800피트 상승하기도 합니다.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악파의 크기는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속도와 파장, 그리고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폭은 얼마나 높은 곳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요. 진폭이 강한 경우에는 산맥으로부터, 산 정상으로부터 약 한 4000피트 높이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산악파가 발생했을 때의 계략적인 파동의 형태와 이에 동반되는 기상현상을 표시하는 겁니다. 즉 산맥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형적인 기류의 형태와 구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산악파 체계는 이 산악파에 관련된 구름의 파동이 생기고요. 이 체계의 구분은 이 상부 산악파와 그다음에 하부 산악파, 특히 이 하부 산악파에서는 아주 위험한 난류, 적어도 비행을 하는 경항공기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난류를 만들어내서 지상에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산악 정상, 이 풍하측이 되면서 캡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강한, 기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산악파가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산악의 오른쪽 최대 한 15,000피트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방 쪽으로는 로또라는 형태의 고기압성 순환이 일어나면서 말린 구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하부 산악파 지역의 특징은 산맥의 풍하측을 따라서 강한 강풍이, 특히 하층으로 내리부는 강한 강풍이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또라는 고기압성 순환의 순환과 그다음에 강한 하강기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강한 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난류를 우리가 산악파 난류라고 총칭을 하고 있고요. 그 강도는 일단 풍속과 산의 높이에 비례하고, 즉 바람이 강하고 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산악파 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악파 난류 발생 지역은 풍하파 지역과 영어로는 리웨이브 리존이라고 하고요. 또 저고도 난류 지역, 로 터블런트 존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하파 지역은 일단은 대륙 건계면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최대풍이 나타나는 고도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최대풍의 상부와 하부에서는 난류의 원인이 되는 큰 연직 윈드시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풍하파의 활동은 윈드시어를 강화시켜서 중력파를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하파에 의한 난류와 청천 난류가 있을 때, 특히 그 상공에 산악 풍하파가 있을 때 풍하 쪽에 제트기류가 이 산악 지역을 통과할 때는 더욱 이 파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층의 풍하파 난류 지역을 통과할 때 보통 조종사들이 기상 상태를 자기가 느꼈던 어떤 터블런스를 보고할 때는 강한 파동 활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한 난류, 시비어 터블런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즉 항공기가 느끼는 난류는 파동의 진폭뿐만 아니라 파의 길이와 항공기의 속도에도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특히 항공기가 파동의 능, 즉 위쪽으로 윗부분에 있느냐, 아니면 파동의 골, 아래쪽으로, 즉 상승 기류를 받는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하강 기류를 받는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고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 산악파가 있다고 예보가 된 지역, 그쪽에 예상되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항상 고도계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산악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항공기를 산맥으로부터 도달하기 전에 약 100마일 전부터 고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상승시키고 최소한 산맥 정상에서 약 3,000피트에서 5,000피트 이상의 고도로 비행을 해야지 안전한 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악파 영역 중에서 하부 난류 지역의 상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풍하측에 발생되는 이 로또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린 구름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고기압성 순환이 생기면서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난류 지역은 풍압파 체계의 가장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윈드 시어로 인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난류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경항공기나 패러글라이더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난류를 만나게 되면 바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가장 위험한 난류는 산악의 풍하측 경사면, 바로 이 로또가 발생되는 부분하고 이 경사면 쪽에 가장 위험한 난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까운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경사면을 따라서 쏟아져 내리는 강한 바람대가 다운 슬로프 윈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영어로는 팬 또는 치누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상 상황에서는 산맥의 풍하측을 저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한 산악파를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머금고 있는 그 습기가 그 어떤 기류에 의해서 상승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공기가 단열 팽창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풍하측에 발생하는 구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로또 형태의 구름과 고저군형의 어떤 그 렌즈 형태의 구름, 특히 렌즈 형태의 구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이런 렌즈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풍하 쪽에는 상당히 강한 난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산 정상 주변에 모자구름이 있다. 그럼 풍하측에 강한 하강 기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산악파의 능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을 능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로또라고 불리는 고기압성 연직 순환이 발생되면서 된다. 해면은 수증기가 풍부한 경우에는 두루마리 구름, 롤 클라우드 형태의 구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로또가 발생한 지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또의 강도는 산악파의 강도와 비례하고 그다음에 산 정상 부분에서 바람이 강하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 형태가 이런 구름들을 보고서 저 부분에 산악파의 산악파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악파에 의한 구름을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모자구름, 다음 두루마리 구름, 렌즈 구름입니다. 모자구름은 산맥의 첫 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산맥의 정상 부분에 형성이 되는 형태의 구름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 구름은 하부 산악파, 로또가 발생하는 지역,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두루마리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저군 형태를 가지는 고저군형 렌즈 구름, 그래서 ACSL로 표시합니다. 구름이 있고 주를 이루는 대륙 건계면 보다 높은 건계면 고도에서는 바로 하부에 높은 렌즈 구름인 건저군형 그 렌즈 구름이 가끔 관측되기도 합니다. 웨이크라고 그랬죠. 흐름이 없는 고요한 수면 위 공기 유체를 지나갈 때, 특히 수면에서 배가 지나갈 때 보면은 배 뒤쪽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적 웨이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보면은 구름이 나타난 항적 소용돌이가 되겠습니다. 즉 제트기가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항적 소용돌이, 항적 난류라고 합니다. 즉 공기 후면의 날개 끝부분, 항공기의 날개 끝부분에서 발생한 작은 소용돌이가 점점 확대되면서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 주변에 난류성 흐름이 발생해야 되죠. 즉 양력을 받는 모든 항공기는 그 후면에 항적 난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형태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죠. 따라서 후방에 발생하는 그 소용돌이에도 형태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의 강도는 항공기 크기, 그다음에 날개의 구조, 무게,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리고 무겁고 큰 항공기일수록 더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항적 난류도 강하게 나타냅니다. 다음은 제트 일반적으로 고정위 항공기, 그다음에 프로펠러, 헬리콥터에서 나타나는 그 항적 난류의 형태입니다. 소용돌이는 날개 양쪽 끝에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 즉 왼쪽 날개에서는 왼쪽 날개 끝에서는 오른쪽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소용돌이가 생기고 오른쪽 날개 끝에서는 뒤에서는 아래 이 쌍우리로 반대 방향으로 이 왼쪽으로 도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난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적 난류는 즉 날개 그 양력이 그렇죠. 날개가 항공기가 날면서 날개 위쪽에는 저기압, 아래쪽에는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양력이 발생돼서 항공기가 상층을 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용돌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적 난류를 만드는 소용돌이는 일반적으로 약 8m에서 15m 정도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공기 크기에 따라서, 항공기 날개 크기에 따라서 그거는 다소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날개 끝에서 날개의 약 한 3분의 3 정도까지 거리까지 펼쳐지고 아래쪽으로는 약 한 240m에서 270m까지 일반적인 항공기를 봤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소용돌이는 약 한 2분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사라지면서 항적 난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강한 항적 난류에 휘말린 작은 항공기, 작은 항공기가 큰 항공기가 이륙이나 착륙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뒤이어서 항공기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작은 항공기가 큰 항공기의 항적 난류 영역으로 접근한다 하면 강한 난류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항공기가 항적 난류에 동반된 그 소용돌이, 특히 두 개의 하강기류가 만나는 아래쪽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항공기들은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 항공기가 이 소용돌이들을 가로질러 비행한다 하면은 이 하나의 소용돌이를 지난 후에 또 하강기류를 만나게 되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하강기류를 만나기 때문에 극심한 난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천난류, 즉 청천난류라는 것은 맑은 하늘, 중층 또는 상층의 뚜렷한 윈드시어 있는 지역, 즉 제트기류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이 난류는 여러분들이 대양상을 비행을 할 때 아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종사들이 그 기장들이 아나운서먼트를 하죠. 잠시 후 항공기는 난류 지역을 통과하면서 흔들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청천 난류에 의한 그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위성사진에서 보면은 제트기류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제트기류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때 조개구름과 가로구름 이런 밴드가 나타납니다. 이런 밴드 지역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에 반드시 청천 난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트기류가 있는 그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가로구름의 밴드가 있다 하면은 요 부분에 청천 난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트기류 아래쪽으로 어떤 가로구름 밴드가 있다. 이거는 위성 사진으로 우리가 예보관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가는 항공기들한테 이 지점에 청천 난류가 존재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브리핑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하늘에 또한 다행히 그 공기에서 머금은 습기가 많아서 이런 물결구름이 생겼다, 물결구름이 보인다. 보기에는 이쁘죠. 하지만 이 물결구름이 있는 지역에는 청천 난류가 발생한 구역이라는 전조현상입니다. 즉 이 충류가 켈빈 헬몰츠라는 불안정파의 형태를 만나게 되면서 이 충류가 되면서 난류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트기류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도는 약 한 35,000피트 정도, 35,000피트 정도의 제트 스트림 코어가 제트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를 우리가 제트 스트림 코어라고 합니다. 이 코어 위쪽에
하늘색으로 쉐딩된 부분, 그다음에 아래쪽에 하늘색 쉐딩된 부분, 이 부분에서 청천난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성으로 찍은 영상을 볼 때 영상 중에서 수증기 영상과 그다음에 적외선 영상을 활용하면서 제트기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에는 아열대 제트와 한대 제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수증기 영상을 통해서 위성에서 찍은 수증기 영상을 통해서 제트기류의 남북으로 이동하는 그걸 판단하고 잘 감시를 해야지 청천난류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트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청천난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트기류가 강할 때는 겨울철에는 약 풍속이 200나트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 특히 이 제트기류가 산악파를 만나는 지역에는 상당히 강한 청천난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층에 발달하는 기압 능의 주변 기류의 흐름이 공률효과로 인해서 그 한계에 도달하는 속도를 갖는 지역, 그리고 풍향이 급변하는 깊은 상층 골, 그리고 제트기류가 합류하거나 제트기류가 만나거나 분류되는 지역, 그런 안장부에서도 좁지만 강한 청천난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보를 할 때, 예상을 할 때 제트기류의 풍속이 100나트가 넘고 연지기 윈드시어를 측정을 했을 때, 관측을 했을 때 1000피트당 4나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경우에는 청천난류가 그 주변에 240km 이내에서 청천난류가 발생함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차드슨 수라고 해서 기상에서 관측하는 하나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또한 0.25보다 큰 상태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대륙 공기압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기상대에서, 공항기상대나 이런 항공기상대에서 관측을 해서 조종사들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류가 활발한 지역에서 또 발생되며 강화되고 전선에 동반한 대류 활동 지역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특히 청천난류는 육지, 특히 산악지형에서 마찰이 많고 바람의 산악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청천난류의 약 60%는 제트기류 근처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카오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정량적인 값을 정해놨습니다. 수평 윈드시어가 존재한다 하면은 위도 1도당 20나트의 차이가 난다 하면은 보통 난류, 1도당 30나트의 차이가 난다 하면 심한 난류, 또 수직 윈드시어는 보통 1000피트당 6나트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보통 난류라고 표현하고 있고 1000피트당 9나트 이상의 차이가 난다, 풍속의 차이가 난다 할 때는 심한 난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윈드시어 세기를 이런 거를 상층 라디오 존대를 통해서 관측된 값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는 수치예보 모델의 결과를 활용해서 청천난류에 발생되는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바람의 윈드시어, 바람의 사이, 풍향이 다른 바람, 이때 이 시어존이 존재하면서 반드시 이 시어존에서는 난류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서 기온 역전이, 즉 아래가 더 차갑고 위가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그 경계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다운드래프트가 발생되는 난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악파 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파라는 것은 중규모 파동이라고 했죠. 이 중규모 파동을 산악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산악파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난류를 우리가 산악파 난류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파 난류의 강도는 풍속과 산의 높이에 비례하고요. 따라서 바람이 강하고 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산악파 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악파 난류는 상층의 풍하파 영역, 그리고 하층의 적어도 난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산악파와 관련된 구름으로는 모자구름, 또 두루마리 구름,
렌즈 구름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항정난류, 항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난류, 항공기 후면에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서 항공기 후면에 항공기 날개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용돌이가 점점 확대되면서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우리가 항적 소용돌이 혹은 항정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정난류는 두 개의 큰 소용돌이를 가지며 특히 하층에서 이착륙을 시도하는 소형 항공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단과 전선, 그다음에 저기압 파동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 즉 공기괴입니다.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즉 온도와 습도가 균질한 물리적 성격을 가진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선은 뭐냐? 성질이 다른, 완전히 물리적 성질이 다른 그 다른 기단들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전선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형성되는 하나의 저기압성 순환을 우리가 저기압 파동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기단의 개념과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특성, 그리고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전선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선면에서 저기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파동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소멸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단입니다. 기단은 그렇죠. 온도와 습도가 균질한 물리적 성격을 가진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다. 그렇죠? 기단은 균질한 온도와 습도가 동화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틀리죠. 우리나라는 산악이 70%라고 그러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기단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단은 저 시베리아 같은 곳, 북태평양 같은 곳, 넓은 이장한 성질을 가진 그 해당 그런 지역에서 많이 이런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극지방, 사막과 열대지역, 대규모 해양 같은 이장한 성질을 가진 그 부분에서 이 기단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접촉하는 장소의 지표면 또는 해수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기단의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단을 일단 온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한다 하면은 극기단, 극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단을 우리가 아티계에서 A를 붙입니다. 그래서 한랭하고 극지방에서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한대기단, 위도는 고위도 지역, 40도에서 약 60도 되는 그 지역, 시베리아 기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죠. 그런 그 기단을 우리가 T자를 붙여서 우리가 열대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도에서 발생되는 기단, 특히 태풍은 주로 적도 부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적도 기단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단을 우리가 E를 붙여서 고온, 적도 기단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티넨탈, 육지, 대륙에서 발생되는 기단에는 첨자 C를 붙여서 대륙성 기단이라고 합니다. 건조하고 대륙에서 발생이 되겠죠. 다음 해양성 기단은 마리타임에서 M자를 붙입니다. 다 습하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죠. 그걸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 온도 이런 특성, 발생되는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결합을 시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발원지가 대륙이다 하면 C가 붙죠. 그리고 이 대륙에서도 열대 지역이다 하면 CT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CT는 고온, 온도가 높고 대륙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상층에서는 안정층을 보이고 있으나 지상에서는 계속 데워지기 때문에 가열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불안정한 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륙에다가서 한대 계단을 붙이면 CP,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겠죠. 한랭하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아래가 지상이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이 기단은 상당히 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CA에서 마찬가지 극지방이기 때문에 한랭하고 워낙 차갑기 때문에 건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입니다. 해양 M자 붙으면서 MT,
해양인데 열대 해양이다 할 때는 MT,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우리가 MT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온난하고 다습하고 또 아래로부터 많은 습기를 품고 있고 가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고 구름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MP, 해양이면서도 서늘한 지역,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오호츠크가 되겠습니다. 오호츠크 쪽에서도 발생하는 기단을 우리가 MP라고 합니다. 서늘하고 다습합니다. 이 오호츠크에 일고 많은 스키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합니다. 이 오호츠크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장치할 때는 우리나라 동해상에 상당히 악기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이면서 북극 쪽에서 발생하는 그 기단을 우리가 MA라고 해서 한랭하고 다습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미국 주변이지만 미국 주변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북극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형태의 기단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극지방 쪽은 CA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CP,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시베리아 기단하고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쪽에는 MT 고기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류샨 쪽에 있는 MP, 오호츠크 쪽과 알류샨 쪽에는 MP 기단이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쪽에는 MP 기단이 위치하고 있고 남대서양 쪽, 대서양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MT 기단이 위치하고 있음을 이 그림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과 MP, CP, MP 기단과 극기단과 사이에서 아틱 프론트, 극전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P, CP, MP와 또 마찬가지로 이 MT 기단 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폴라 프론트, 즉 한대 전선이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베리아 기단, CP라고 했죠. 대륙성 한대 기단. 이 발원지는 시베리아 내륙이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죠. 발달을 하면서 차가워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장출을 하죠. 장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겨울에 아주 추운 날씨를 보여주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한랭 건조하고 우리나라의 겨울에 혹한, 그리고 이 주기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약 한 3일 동안 장출을 하고 4일 동안은 정체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MP라고 그랬죠. 오호츠크 기단. 오호츠크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호츠크 기단은 이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 있으면서 장마기 때 장마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영향은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랭하고 다습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흐리고,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오호츠크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장출할 때는 동해안은 흐리고 강수가 빈번하게 내립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MT, 한여름철, 지금이죠. 지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 많은 혹석이 폭염을 몰고 오죠.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이 일사의에서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름에 영향을 주면서 고온, 많은 온도와 그리고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습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열대야와 우리나라 장마가 끝난 이후에 열대야와 폭염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 양자한 기단. 이 양자한 기단 역시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 사이에서 하나의 대륙성 열대 기단입니다. 그러면서 양자강 이남에서 발생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에 그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온난 건조하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삼한이 끝나고 나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양자강까지만 장출을 했다 하면 거기에 온난한 성질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동성 고기압화되어서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다음 적도기단은 태풍, 쉽게 말해서 태풍입니다. 태풍이 발생되는 그 지점, 그 부근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에 태풍으로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적도기단이 되겠습니다. 기단은 대기 특성에 따라서
그 자리에 계속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기류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단은 대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원지를 떠나서 원래 자기가 발생됐던 그 발원지를 떠나서 이동하는 기단은 그 접촉하는 지표면의 온도와 습도 이 등과 상호 교환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지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 성질이 점차 변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어떤 공기덩어리가 바람에 의해서 한랭한 지역 위를 지나갑니다. 한랭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아래층에 대기가 먼저 냉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단이 그 아래가 또 차갑습니다. 아래가 차갑기 때문에 기단은 안정됩니다. 안정하지만 이 아래쪽에 온난 다습한 공기였기 때문에 그게 다습한 공기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응결이 되면서 치운 형태, 쌓이는 구름, 내지는 안개 또는 드리즐 형태, 이슬비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대로 한랭한 기단,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전고한 공기가 온난한 지역, 어떤 따뜻한 물 위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따뜻한 이 물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증기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층에 가열된 공기가 수증기 공급으로 대류성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호수 효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웨스터리라는 지형적 영향이라고 그러죠. 웨스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장출을 할 때 상대적으로 습기가 많고 따뜻한 서해상에 있는 그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아주 폭설을 많은 눈을 내리게 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에 서해상에 폭설을 유도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겨울철에 미국 오대오하고 우리나라 서해상 또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동쪽으로 북만주 쪽으로 장출을 해서 동풍이 불어올 때 우리나라 동해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눈을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즉 기단이 변질되는 그 요인은 연력학적인 영향과 역학적 영향이 있습니다. 즉 연력학적 영향이라는 것은 하부로부터 가열, 또 냉각, 또 수증기가 공급되고 응결되고 어떤 강수에 의해서 또한 수증기가 제거되는 것을 우리가 연력학적 영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영향은 난기류가 혼합,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난기류가 혼합이 되고 발산이 되고 또 수렴이 되고 하면서 기온 감률, 그 다음에 대기가 하강하고 상승하고 연지군이 발생되고 윈드시어가 발생되고 이러한 새로운 성질이 또 상층 공기가 이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변질 요인 중에서 역학적 영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이 발원지를 떠납니다. 떠나서 이동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이동한 지역에서 다른 기단과 성질이 다른 기단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즉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기단이 만나게 되면은 금방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 기단 사이에는 경계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이루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지역, 그 지역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 지역이 이제 지면과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기단이 만나게 되면 그 사이에서는 그 전선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가 면을 경계로 해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선은 지표로부터 상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랭연선과 온난연선이 있는데 한랭연선은 상당히 자기가 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온난연선에 비해서 빠르고 경사가 가파른 경사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도에 표시되는 기온은 이렇습니다. 한랭연선은
파란 색깔로 표시되면서 세모꼴로 표시가 되고요. 즉 한랭한 공기가 온난한 기단의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 때 형성이 되는 전선입니다. 또 온난 전선은 말 그대로 빨간 색깔로 표시하면서 반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온난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한랭한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전선을 우리가 온난 전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정체전선. 한랭한 공기와 온난한 공기가 세력이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마전선이죠. 이 전선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전선을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색전선, 보라색 걸로 표시를 합니다. 말 그대로 온난한 전선, 한랭한 전선과 온난한 공기가 서로 간에 저기압에 동반된 이 전선이 합쳐져 버립니다. 합쳐져 버리면서 공기가 이 지상에서 분류가 돼서 떠버리는 상황 해서 폐색이 된 상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고요. 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저기압이 오호츠크에 갔을 때, 오호츠크 쪽까지 발달해서 갔을 때 오호츠크 쪽에서 폐색 전선이 동반된 저기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류의 종류, 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난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기단의 성질, 기단은 무엇인가, 기단이 어떻게 변하는가와 이 기단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기단이 만났을 때 전선에 대해서 그 사이에 생기는 전선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전선의 특징,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전선면에서 저기압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소멸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